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챕터 23과 24입니다. 챕터 23은 클러스터링과 디스크리미네이션 이라는 제목이고 챕터 24는 머신러닝 이라는 제목인데요. 실제 내용은 두 챕터 모두 다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함께 하시도록 하죠. 챕터 23에서는 크게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Separating and Grouping Data에서는 일반적인 개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갖고 있는 속성값들을 벡터로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챕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것,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이라는 것, 그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는 심플 스레시홀드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density based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k-means 클러스터링 이런 세 개의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플 스레시홀드는 단순히 데이터 간의 거리 계산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가면서 클러스터로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density based는 특히 dbscan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특정 반경 내에 들어오는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일 때 그것들을 클러스터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k-means에서는 k 값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클러스터링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improving 그리고 점프 메소드 이런 것들은 전부 k-means 알고리즘을 좀 더 개선하는 그런 변형된 형태의 알고리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디스크리미네이션에서는 PCA와 LDA 두 개의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Extracting Principal Component는 PCA 중에서 Principal Component 하나를 선택하는 것, 하나를 추출해내는 것, 그것을 하나의 예제로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챕터 23에서는 일반론의 얘기 이후에 클러스터링에 관련된 알고리즘 3가지, 그 다음에 데이터 디스크리미네이션 관련된 PCA와 LDA 2가지 해서 5가지의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 24로 가면 KNN이 있고요. 그 다음에 Self Organizing Map, Neural Net, 그리고 Support Vector Machine 4가지가 챕터 24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루는 2개의 챕터에서는 총 9개의 알고리즘들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각각의 알고리즘마다 고유한 특성도 있고 또 그것들이 이 알고리즘이 전개되는 것들이 여러 수식으로 우리가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제약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고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은 좀 보충한 다음에 이 실습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개념의 얘기입니다. 벡터 데이터 유닛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Feature Vector Representing Measurable Property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 모델에 적합하도록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가 있다면 예컨대 이런 로우요, 이런 행이 있고 열이 있습니다. 컬럼이 200개이고 데이터의 개수가 50만 개라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컬럼의 개수를 K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의 개수, 샘플의 개수를 N으로 표현하죠. 자, 이렇게 되면 50만 바이 200개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각각의 컬럼, 이런 것들을 컬럼 내지는 피처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각각의 낱개의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이 컬럼들은 이 자체의 데이터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이런 컬럼의 값들 200개의 컬럼이면 200개의 데이터를 200차원의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죠. 바로 이렇게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변형된 형식이요. 그렇게 해서 보통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원래 갖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 모델링에 적합하도록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얘기고 가장 기본적으로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모델링을 한다면 그런 모델링, 다양한 모델링 중에서 우리 교재에서 이번 챕터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션 그리고 클러스터링 2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디스크리미네이션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클러스터링은 비지도 학습 형식의 그런 군집화 모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얘기는 익히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이런 각각의 피처셋이요, 이런 각각의 컬럼이 갖고 있는 컬럼 헤드가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레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이 컬럼 레이블 간의 관계를 통해서 모델링을 진행시키는 것을 지도학습이라고 부르고, 비지도학습은 컬럼 레이블이 없거나 특히 컬럼 레이블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를 추적하기보다는 그것과 별개로
데이터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들을 찾아내는 것, 그런 것이 unsupervised이죠. 다시 얘기하면 슈퍼바이즈 지도학습은 이런 레이블 간의 관계를 통해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unsupervised에서는 이런 레이블과 관련 없이 데이터 내에 내재되어 있는 소위 히든 패턴을 찾는 것을 unsupervised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클러스터링은 비지도 학습 형식으로 클러스터를 추출해내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메소드에서는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 심플 threshold 클러스터링에서는 단순히 거리 계산을 통해서 클러스터를 추출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density 기반의, 즉 밀도 기반의 클러스터링으로서 dbscan 얘기를 하고 있어요. dbscan은 기본적으로 특정 반경을 지정해 놓고, 그러면 데이터가 여러 개 있더라도 어떤 반경을 주고 이 안에 데이터가 몇 개 이상 들어오면 그 부분을 클러스터라고 하겠다라는 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K-means가 있습니다. K-means는 K 값을 지정하면서 minimizing intra-cluster variance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K-means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후에 이 K-means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K-means의 성능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선된 버전으로 K-means 플러스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 improving이나 점프 메소드에서는 그런 K-means에 유사한 방식으로 좀 이제 개선하는 그런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디스크리미네이션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차원 축소 방식으로서의 PCA를 얘기하고 있고요. 일반론의 얘기, 그리고 익스트랙팅에서는 그 중에서 특히 PC 하나를 추출하는 내용들 얘기 전개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함수가 우리 실습 코드에서 제시되고 있는데요. extract principal component에서는 PC 하나를 추출하는 그런 이해가 되겠고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는 여러 개의 PC를 추출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쭉 진행해 왔던 것처럼 이번 챕터와 다음 챕터도 특정한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파이썬을 이용해서 기본 원리를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DA가 있습니다. LDA는 기본적으로 분류 모델인데요. 그런데 앞에 PCA만 달리 PCA가 unsupervised입니다. 비지도 학습 형식으로 진행되는 DR, 차원 축소, Dimensionality Reduction 알고리즘인 반면에 LDA에서는 supervised 형식으로요. 즉 각각의 데이터가 갖고 있는 컬럼과 컬럼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그것들을 통해서 separate, 다시 얘기하면 classify 하는 겁니다. 분류하는 모델이 LDA이죠. 자, 이런 정도로 우리 교재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실습 코드가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가 실습 코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보충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dbscan 먼저 보겠습니다. dbscan은 말씀드린 것처럼 밀도 기반의 모델인데 기본적인 몇 개의 개념을 보면 우선 dbscan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정한 반경을 지정합니다. 분석자가 그걸 엡실론이라고 부른다면 그 엡실론 반경 내에 미니멈 포인트 이상의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클러스터로 보겠다 해서 출발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것들을 확장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런 것들을 보시죠. 예컨대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각각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놓고 그리고 반경을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보겠죠. 만약에 k = 5를 주면 특정 중심을 중심으로 반경을 그린 다음에 그 안에 5개 이상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클러스터. 근데 그 안에 5개가 들어오지 못하면 그것들은 클러스터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때의 중심점을 코어 포인트라고 부르고 코어 포인트가 아닌 점들을 보더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나면 그 상태에서 그치질 않고 그 다음에 코어 포인트가 아닌 다른 보더 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또 그것들을 코어 포인트로 두고 반경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코어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들어오면서도 그 다른 데이터 포인트를 코어 포인트로 두고 다시 또 반경을 그렸는데 앞에서 코어 포인트가 동시에 보더 포인트로 또 형성이 된다면
자, 그 경우에는 directly density reachable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코어 포인트로부터는 그 안에 반경 내에 들어와서 보더 포인트가 되지만 그 보더 포인트를 중심으로 그걸 코어 포인트로 놓고 반경을 그려보니까 앞에 데이터는 이 보더 포인트로 합류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directly density reachable이 아니라 그냥 density reachable이 돼요. 그래서 density reachable로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새로운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다시 그걸 중심으로 보더 포인트, 그 보더 포인트를 중심으로 다시 반경 내에 들어오는지 몇 개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해서 확장하다 보면 이렇게 클러스터가 쭉 익스텐드 되는 이런 현상을 보일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density connecte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B스캔에서는 클러스터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돼요. density connected 데이터 포인트들의 모임이 바로 클러스터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 하면은요,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지만 여기서 하나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클러스터가 연장이 될 거고요. 이 반경 내에 일정한 개수 이상의 미니멈 포인트 만큼의 데이터가 합류되지 못하면 클러스터로 정의되지 못한 반면에 그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계속 이런 것들이 확장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무정형 형식으로요, 이런 클러스터의 모습이 확장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점이 이 DB스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극단적인 경우는 뭐 이런 형식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이런 형식의 클러스터 만들어질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예컨대 중심점에 어떤 클러스터가 색출이 됐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엔 세모 형식으로 이런 테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이것은 특정한 클러스터, 그 다음에 연장 계속 연장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테두리의 클러스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반경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서클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 density connected로 쭉 연결되다 보면 서클들이 서로 오버랩되면서 이런 클러스터가 확장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DB스캔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임의의 모양을 갖춘 클러스터를 우리가 색출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점들은 전부 노이즈로 우리가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K값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런 엡실론 값이라든지 미니멈 넘버 오브 포인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클러스터이지만 이런 것들이 밀도만으로는 색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DB스캔으로는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K-means를 보겠습니다. K-means는 K값을 지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컨대 이쪽 그림을 보시면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사전에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3개의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별표, 세모표, 네모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K-means에서 만약에 K를 3을 주면 이 데이터를 놓고 3개, K 이퀄 3이니까요. K 이퀄 3을 주면 3개의 임의의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중심점으로 두어요. 그 중심점을 센트로이드라고 부릅니다. 센트로이드가 임의의 점이 형성이 되면 이 점으로부터 나머지 다른 데이터와의 거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각각의 데이터는 지정된 3개의 센트로이드와의 거리를 계산하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쪽으로 배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임의로 형성된 센트로이드 어딘가에 엘로케인, 할당이 되게 됩니다. 할당된 데이터 포인트들이 생기고 나면 할당된 데이터의 중심점을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센트로이드 값이 계산된 이 새로운 센트로이드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동한 점을 중심으로 다시 거리 계산을 하고요. 이렇게 반복을 하면 센트로이드가 조금씩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반복하면 어느 틈엔가 이런 중심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게 되죠. 이렇게 수렴되는 이 점을 찾아서 찾게 되면 그러면 바로 이런 클러스터들이 이제 안정되게 되죠. 그래서 K-민즈는 상당히 유연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또는 한계가 있다면 K-민즈는 K-값을 지정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 경우는 지금 두 개의 피처를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봤지만 만약에 이 피처 값이요, 즉 이 컬럼이 3개 이상이면 3개면 공간, 4개 이상이면 이제 벡터 공간상으로 이제 나열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는 3개의 클러스터인데 원래 이 정답이요. 그런데 K를 3을 주면 이렇게 나오지만 만약에 이 상태에서 K를 4 또는 5를 주면 인위적으로 이런 것들을 4개나 5개의 클러스터로 만들게 될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클러스터의 개수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K값을 인위로 지정한다는 것이 좀 무리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적정한 K값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엘보우 메소드 같은 것들은 K값이 예컨대 2, 3, 4, 5 각각일 경우에 만들어진 클러스터 2개 또는 3개, 4개, 5개 각각의 개수마다 이 만들어진 클러스터가 얼마나 동질하고 클러스터 간에는 얼마나 다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K값이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엘보우 메소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PCA입니다. PCA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차원 축소시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좌표축, 즉 PCA는 프린시펄 컴포넌트인데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몇 개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축으로 PC를 만약에 5개를 가져간다면 PC1부터 PC5까지 5개의 축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축으로 원래의 데이터를 프로젝션해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차원을 축소시켜서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차원 축소 기법이지만 확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또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PCR 같은 경우는 이렇게 PC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에 투영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PCR 리그레션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PCA는 이런 언수퍼바이즈드의 차원 축소 기법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플롯 같은 경우는 PC를 여러 개로 볼 수 있지만 예컨대 여러 개를 만들더라도 PC1과 PC2가 PC1이 원래 데이터가 갖고 있는 베리빌리티를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흡수된 변동성의 나머지 부분을 PC2가 그 다음으로 많이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PC가 진행될수록 PC1, 2, 3, 4 진행될수록 점점 더 표현하는 이 데이터의 베리어빌리티는 적어지죠. 그래서 가장 대표로 PC1과 PC2가 제일 큰 이 주요 요인이 되는데 이때 특히 PC1과 PC2만을 X축과 Y축으로 놓고 데이터를 프로젝션해서 매핑시키면 그런 것이 이제 바이플롯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세부적인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우선 센터링 하고요. 센터링 한다는 얘기는 예컨대 500개의 컬럼이 있으면 이 각각의 컬럼마다 평균 값을 빼줄 겁니다. 특정 컬럼의 평균 값을 가지고 해당 컬럼의 모든 데이터들, 예컨대 20만 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20만 개의 데이터 각각을 이 특정 컬럼의 평균을 빼주면 전부 이 평균을 기준으로 늘어서 주게 되는 일종의 중심 효과, 센터링 효과가 생기죠. 자, 그러고 나서 공분산 행렬을 만들고요. 이걸 가지고 그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합니다. 그래서 아이겐밸류가 제일 큰 것에 대응되는 아이겐벡터, 이것이 바로 PC1이 되고요. 두 번째로 큰 아이겐밸류 값을 갖는 것에 대응되는 아이겐벡터, 이것이 PC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추출을 하게 되죠. 자, 다음은 LDA입니다. LDA는 Linear Discriminant Analysis인데 그
앞에 봤던 PCA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통해서 새로운 축을 찾고 이 축의 원래의 데이터를 프로젝션 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흡사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앞에 PCA가 unsupervised인 점에 반해서 LDA는 supervised이고요. 그 다음에 PCA가 variability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축을 찾아내는 데 반해서 LDA에서는 목적 함수를 달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여기서 SW와 SB 앞에 이 W 트랜스포즈는 웨이트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목적 함수가 J of W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자면, 자, 이렇게 볼까요? 는 중심되는 점이 SW입니다. SW분의 SB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얘기는 SW는 within 그룹입니다. within 그룹 variance이고요. 그 다음에 SB는 between group difference예요. 그래서 SW분의 SB가 maximize 되도록 디렉션, 즉 아이겐벡터를 찾는다 라는 얘기는 두 개의 그룹 내에서의 동질성, 베리언스가 최소화되어야 되니까요. 그 얘기는 그룹 내의 동질성은 제일 커지고 그룹 간의 차이는 제일 커지도록 아이겐벡터, 즉 디렉션을 찾는다. 이 점에서 PCA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예컨대 두 개의 그룹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그룹을 우리가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파란색 그룹 내의 분산도가 최소화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 그룹의 분산도가 최소화되면서 동시에 이 파란색 그룹과 빨간색 그룹의 차이는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이 점을 찾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선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LDA죠. LDA에서 이렇게 2차원 데이터에서 선으로 표현될 것이고요. 3차원 데이터에서는 3차원 공간상에서의 데이터를 분리시킬 수 있는, 분류할 수 있는 평면이 만들어질 겁니다. 만약에 100개의 컬럼이 있다면 99차원의 하이퍼플레인으로 100차원의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이 이제 LDA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젝션 디렉션을 찾는 것이고 목적 함수가 이렇고 이걸 통해서 디렉션을 찾은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론의 말씀을 마치고요. 이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먼저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클리드 디스턴스 거리 계산을 하는 그런 함수가 있네요. 두 개의 벡터를 받고 두 개의 벡터의 차를 구했습니다. 이러면 각각의 엘리멘트별 차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것들의 닷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면 곱셈이 됩니다. 곱합이 되죠. 이 곱셈의 합.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하니까 이것은 바로 거리가 되죠. 유클리드 거리가 됩니다. 예컨대 벡터 1이 x1, y1이고 벡터 2가 x2, y2라면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에 루트 값을 씌운 것이 계산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find neighbor는 그 dbscan과 같은 이런 밀도 기반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데이터가 주어지고 디스턴스 펑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유클리드 디스턴스 계산을 했으니까 그걸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레시홀드를 주면 일종의 에필론 반경입니다. 자, 그러면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 중심에 그 반경 내에 어떤 데이터들이 오는가를 담기 위해서 빈 딕셔너리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만큼 반복하면서 일단 초기화를 시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i가 0부터 n-1까지 j는 i보다 하나 더 큰 i 플러스 1부터 n까지 반복하면서 디스턴스 계산을 하고 그 디스턴스가 특정 반경 이내인 것들 그런 항목의 데이터들만 각각 i와 j에 추가시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i와 j 이 부분은 약간 독특한 이 트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컨대
이 함수에서는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모든 데이터들 간의 상호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런 후에 threshold 이내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네이버 딕트의 i와 j에 추가시키는, 그리고 그 결과를 반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심플 클러스터는 단순 거리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find neighbor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클러스터를 담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풀을 두 개를 생성했습니다. while 풀, 그 다음에 풀2에서 while 풀2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들 사이에서 예컨대 특정 거리 구간 내에 있는 것들, 이것은 바로 앞에서 봤던 네이버를 만들었죠. find neighbor 한 다음에 그것들의 보더 포인트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하나의 클러스터, 또 다른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잡혀 있던 보더 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클러스터, 이것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클러스터를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클러스터 데이터로 나가는 것이네요. 자, 그 다음에 dbscan 클러스터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dbscan 좀 더 확장된 그런 내용이죠. find neighbor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후에 노이즈를 색출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만들어진 클러스터를 가지고 클러스터 데이터와 노이즈 데이터를 한꺼번에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means가 있습니다. k-means는 말씀드린 대로 랜덤하게 k값, 지정된 k값에 대응되는 센트로이드를 랜덤하게 찍고, 그리고 나서 그걸 중심으로 거리 계산을, 그것을 중심으로 거리 계산을 반복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k값이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미리 사전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을 하는데, 반복의 기준은 특정한 스레시홀드 이내로, 즉 수렴이 되도록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내가 되도록. 그래서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일단 센트로이드를 만든 다음에 그 센트로이드와 데이터들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하고, 거리들이 또 새로 반복하면서 달라지면 달라진 데이터 포인트, 센트로이드를 중심으로 새롭게 모여진 데이터를 중심으로 다시 또 거리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 거리 계산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반복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k-means 스프레드에서는 임의의 센터를 잡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영향받는 인플루언스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의거해서 이런 인플루언스로부터 가장 먼 데이터를 다시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에 따라서 센트로이드를 계속 구성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즉 초기 센트로이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초기 센트로이드, 이니셜 센트로이드가 원래의 데이터에서 특정 부분에 모이지 않고 가급적 멀리 퍼지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프 메소드 클러스터에서는 K 레인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 레인지를 예컨대 5, 10을 주면 K equal 5, 6, 7, 8, 9, 10을 반복해서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최적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찾도록 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중심을 잡고, 이것입니다. 평균점을 잡고 평균으로 빼서 센터링을 하고, 코비리언스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고, 아이겐밸류를 계산한 다음에 아이겐벡터에서 아이겐밸류가 제일 큰 것부터 인덱스를 만들어서 그 인덱스별로 아이겐벡터를 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 새로운 PC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에너지, 즉 베리언스, 이런 것들을 반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tract Principal Component에서는 그 중에서 PC1을 랜덤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PC1과 다른 어떤 PC0를 만든 후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프리시전, 일정한 기준점 이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최종적인 PC1을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클래스 LDA에서는 LDA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센터링을 하고,
코베리언스를 구하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목적 함수 말씀드린 것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그 방향성, 디렉션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테스트하는 부분에서는 Simple Associative Clustering에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심플 클러스터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density based 클러스터링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k-means 클러스터링을 하고, 그것도 k-means 클러스터링에서 기본적인 항목들이요. 기본적인 항목이라는 것은 랜덤 데이터를 가지고 k-means를 해서 그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방식, 이런 것들을 취하고, 그 다음에 점프 메소드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거나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PC extraction을 하는데 PC1만을 뽑는다거나 그 다음에 진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two class linear discriminant analysis에서는 LDA에 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잡아서 앞부분에서는 단순히 표현을 해주네요. 자, 그러고 나서 two class LDA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션, 즉 새로운 디스크리미넌트를 찾습니다. 판별식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이 디비전, 즉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아서 그것들을 표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러스터 일단 PY를 진행시켜보면, 자, 심플 어소시에이티브 클러스터링의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density based associative clustering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k-means clustering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점프 메소드로 결과를 볼까요? 점프 메소드를 통해서 3개의 클러스가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C1의 내용들, 어떤 방향성을 갖는지 하는 점들을 볼 수 있었고요. Full PCA로 나온 결과, 그리고 이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 LDA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리고 two class LDA의 결과, 또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예컨대 분류하는 디스크리미넌트를 어떻게 잡을지 하는 점들이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조금은 자세하게 이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본다면 필요한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했고요. 유클리드 거리 계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유클리드 거리 계산하는 이런 함수를 테스트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데이터를 주고 이들 데이터 간의 거리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심플 클러스터링에서는 find neighbors에서 네이버를 찾아냈고요. 그러면 네이버 딕트라고 해서 각각의 것들마다 딕셔너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find neighbors를 테스트하는 그런 함수, 그런 코드가 됩니다. find neighbors를 테스트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봤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레시홀드를 0.25를 주고 이에 따라서 따져보니까 이 데이터요, 즉 x1과 x2 두 개의 피처라고 보고요. 자, 이 경우에 이들 데이터에서 포인트 1의 네이버는 1과 3이고 포인트 0요, 포인트 1은 0과 3이고 등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x축 y축으로 놓고 좌표를 찍어보고도 아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플 클러스터에서는 데이터가 주어지고 엡실론 값이 주어지고 디스턴스 펑션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풀1과 풀2를 지정하고 나서 서로 겹치지 않게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클러스터가 확장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수행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런 랜덤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랜덤 노멀이고 중심으로부터 스프레드 값은 0.12이고 사이즈는 100x2라는 2차원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들을 v스택으로 모았고요. 그 다음에 셔플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랜덤 셔플을 하고 나면 이 데이터는, 원래의 데이터는 이렇지만 이 데이터는 상당히 서로 이제 섞여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러스터를 적용시켜 보고 각각의 클러스터마다 이 컬러로 다시 달리 표현을 해보고 싶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클러스터가 나누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ensity based 클러스터에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도 앞서 우리가 본 이 내용, 이것이죠. 심플 클러스터와 거의 동일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이즈까지 이제 표현한다는 점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while 풀2 이렇게 두 개의 풀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들, 기본적인 로직은 동일합니다. 앞에서는 자세한 말씀 안 드렸지만 대략 보시면 앞에 나오는 풀과 뒤에 나오는 풀2가 있는데요. 앞에 나오는 풀, 이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가 이 검사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unvisited 포인트, 데이터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색출된 것은 풀2로 전달을 하고 다시 또 풀1에서 찾아나가고 풀2로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본다면 unvisited 항목들을 일단 놓고 그것들 각각에 대해서 쭉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냐 하면 하나씩 꺼내 보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코어 포인트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이 코어 포인트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코어 포인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노이즈로 편입을 시키죠. 그러고 나서 코어 포인트와 노이즈를 뽑아 놓고 나서 두 개, 코어 포인트나 노이즈가 아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클러스터 판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들은 이 안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일종의 클러스터를 우리 트리 분석 개념에서 브레스트 퍼스트, BFS 스타일로 클러스터를 확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새로운 클러스터를 생성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while 풀2에서 위에서 잡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클러스터, 여기서 잡힌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네이버를 체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그 네이버가 동시에 그 코어 포인트, 그 네이버가 동시에 코어 포인트라면, 그렇다면 풀2에 편입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리커시브 방식이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다시 네이티브로 포함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 방식을 계속 진행을 시키죠. 그래서 클러스터를 외부로 계속 익스텐드 시키는 내용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방법들을 계속 반복을 하죠. 즉 unvisited에서 뽑아내면 계속 풀은 줄어들 것이고요. 나머지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체크하다 보면 풀2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클러스터에 어펜드 시키는 클러스터스에 색출된 클러스터를 어펜드 시키는 방식으로 클러스터가 익스텐드 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노이즈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전부 노이즈 데이터라는 리스트로 배속을 시키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위에서 노이즈로 잡힌 데이터를 전부 노이즈 데이터라는 리스트로 합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르면 클러스터와 노이즈를 전부 이제 재정렬해서 finalize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위에 심플 클러스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다만 여기서는 노이즈 항목이 좀 추가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항목을 가지고 예컨대 테스트를 해봅니다. 데이터는 위에서 만든 이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dbScan 클러스터를 수행을 시키고, 그렇게 만들어진 클러스터에 대해서 그림으로 볼 수 있도록 조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했더니 dbScan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합성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알고리즘을 쓰든 클러스터는 거의 동일하게 표현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인위적인 데이터가 아니라면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러스터를 새로운 데이터로 생성시킨 다음에 한번 표현해보는 모습을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확장해서 dbScan 클러스터가 진행되는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함수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앞에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되는 모습, 이는 이렇게 클러스터들이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자, 이 코드는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means가 있습니다. k-means는 말씀드린 대로 k 값이 지나치게 큰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렴점을 창해서 기준점을 주고 이 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 무한 반복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랜덤하게 센트로이드를 주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거리 계산을 하고, 거리 계산된 것들을 가지고 배속을 시킨 다음에 이는 이것입니다. 디스턴스가 최소가 되는 점, 이런 것들을 클로지스트로 놓고, 그러면 클러스터의 클로지스트 항목에 각각의 벡터들을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재계산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테스트해보는 얘기입니다. 테스트했더니 이런 결과로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k-mean 스프레드는 말씀드린 대로 k 값이 적정한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진행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예컨대 이터레이션 1일 때, 2일 때, 3일 때 반복되는 것들, 이런 반복을 통해서 수렴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점프 메서드 클러스터에서는 k 값을 레인지로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를 준 것들을 가지고 그 레인지 각각마다 수행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서 그 중에 베스트를 보여주도록 한 것이죠. 그 베스트의 기준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것들을 테스트해 보니까 그 방법에 의하면 이런 것들 3개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 즉 k 값을 여기서는 2에서 10을 주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k가 3이 가장 적정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CA입니다. PCA에서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하고 그 결과 베이시스와 즉 아이겐벡터와 에너지 즉 베리언스를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우선 PC1을 만드는데 PC1을 랜덤하게 준 다음에 거기에서 그것과는 다른 PC0를 만들고 이것들과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해서 최종적인 PC1이 어떤 것인지를 수정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니까 이런 식의 새로운 축이 하나 만들어졌더라는 얘기죠.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큰 의미를 찾기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바이플롯을 만들어 봤습니다. 인위적인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일종의 멀티베리언트 노멀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PCA 함수이고요. 그리고 그걸 적용시켜서 베이시스와 에너지와 민값을 찾도록 했습니다. 약간의 조정이 있었죠. 자, 그리고 바이플러즈를 만드는데 여기서는 맥컬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적용시켰더니 원래의 데이터에서 PC1과 PC2가 있고요. 이것에 의하면 X1은 PC1과 PC2를 새로운 좌표로 둘 때 이쪽 위치에서 가고 X는 이쪽 위치에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얘기하는 바는 자, 이들 사이에는 상당히 오토나다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는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주고요.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들을 보면 이렇게 새로운 바이플럿 내에서 서로 뭉쳐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사이에는 각각 PC1과 PC2를 중심으로 볼 때 그 비중 사이에 상당히 유성이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을 함수로 본 얘기인데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고 할까요? 이런 데이터 중심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베리언스까지 함께 우리가 다루도록 했는데 이게 일종의 스크립 플러스입니다. 스크립 플러스란 PC1일 때 원래 데이터가 갖고 있는 베리빌리티의 약 80%를 PC1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PC2는 한 15% 정도 될까요?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앞에 우리가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PC1과 PC2만 가지고 전체 데이터의 약 95%의 변동성을 PC1, 2 두 개가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자, LDA입니다. LDA 함수이고요. 지금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LDA를 적용시킨 다음에 글로 표현을 했네요. 자,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 1과 2에 대해서 2 클래스 LD를 적용시켰더니 프로젝션 1, 2, 그 다음에 디비전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것들을 파이플럿으로 표현해달라고 했더니 자, 다음은 이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만 수행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의미 있는 해석을 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그냥 코드 이외에 그냥 로 타입으로 바꿔 봤습니다. 대신에 그것들을 좀 변형시킨 데이터를 적용시켜 보았어요. 그래서 적용시켰더니 이렇게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구별짓는 어떤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도 다소 좀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수행시켜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죠. 그래서 새로운 축이 만들어졌고 이것에 의해서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것을 중심으로 두 개의 그룹을 클래시파이 할 수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챕터 23 얘기를 마치고 챕터 24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챕터 24를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이고요. 가이드 투 머신러닝에서는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미 우리가 다룬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알고리즘으로는 K Nearest Neighbors, 소위 이제 KNN이 있고요. Self Organizing Map, 그 다음에 Artificial Neural Net, Soft Vector Machine 4개의 알고리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론의 얘기인데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K Nearest Neighbors에서는 각각의 속성 값입니다. 데이터가 있다면 각각의 컬럼 값을 얘기하는데요. 특정 데이터의 각각의 컬럼 값들이요. 예컨대 300번째 데이터의 여러 컬럼에 해당되는 밸류 값들, 이 값들이 다른 데이터들의 그 피처 값들과 비교해서 어느 쪽에 가장 유사한지를 찾아보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셀프 오거나이징 맵은 일종의 아티피셜 뉴럴 넷의 일종인데 비지도학습 형식으로 차원 축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매핑시켜서 뭔가 시각화시키거나 아니면 차원 축소를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티피셜 뉴럴넷에서는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 사이에 히든 레이어를 두고 히든 레이어를 경유해서 웨이트 값, 가중치를 바꿔가면서 가장 최적의 웨이트 값을 찾는 그런 형식을 취하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예제로 지금 입력 데이터가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입력 레이어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히든 레이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히든 레이어에 노드가 2개 있는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럴넷에서는 먼저 우리 교재에서의 진행입니다. Convert sequence to vector라는 이런 함수를 통해서 시퀀스 데이터를 벡터 데이터로 바꾸고요. 제일 처음에 챕터 23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머신러닝 모델, 딥러닝을 포함한 머신러닝으로 모델링 적용을 시키려면 모든 데이터를 벡터 형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다차원 데이터를 벡터형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퀀스 데이터에 대해서 뉴럴넷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런 convert sequence to vector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뉴럴넷을 트레인을 시키고 그리고 트레인된 것들을 가지고 뉴럴넷 프리딕트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일종의 이 데이터 분류 방법인데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면 데이터들 하나의 데이터와 또 다른 데이터 사이에 이 구분점은 어떻게 되냐 하면 가장 인접해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부르고 이것들을 중심으로 기준점을 가운데점을 잡죠. 이 가운데선을 찾는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이 두 개 그룹 사이의 거리를 최대화시키는 그런 구분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MMH 맥시멈 마진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부르고요. 바로 이 맥시멈 마진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것이 바로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우리 교재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앞의 챕터와 마찬가지로 간단히 몇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실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NN에서는 속성값을 비교해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두 개의 피처가 있다고 하죠. 예컨대 데이터가 있는데 컬럼이 두 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건 트레이닝 데이터, 즉 우리가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3개의 그룹이 있더라는 얘기죠. 일종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프루트 클래스와 베지터블 클래스, 그 다음에 프로테인 클래스 3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각각 이 그룹에 속하는 데이터들마다 예컨대 스위트니스 또는 뭡니까? 크런치니스, 즉 얼마나 바삭거리고 얼마나 당도가 높은지 하는 점들의 속성값들이 각 데이터마다 측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로 토마토가 들어왔다면 토마토의 당도와 바삭거림의 정도를 갖고 그 데이터 속성값으로 볼 때 이 중에 어느 그룹에 속하겠느냐 하는 점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이때는 이 속성값의 우리가 알고 싶은 토마토의 속성값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각 그룹의 데이터의 속성값들 사이에 거리 계산을 해서 이 거리가 가장 가까운 쪽의 그룹으로 엘로케이션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때 K값을 지정하게 되는데 K값을 홀수로 지정하고 그리고 다수결로 그래서 만약에 토마토의 속성값이 K값을 5를 준다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또 하나를 잡겠죠. 그래서 5개 중에 가장 많은 쪽으로 배속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주 단순하고도요. 단순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속성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분류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프 오거나이징 맵입니다. 셀프 오거나이징 맵은 비기도 학습 알고리즘인데 일종의 뉴럴넷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 디멘전 데이터를 로우 디멘전으로 매핑시키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클러스터링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디멘전 리덕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죠. 예컨대 지금 보시면은 밑에 있는 것이 인풋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무언가 셀프 오거나이징 그리드를 SOM 그리드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드들과 이 입력 데이터들 사이에는 풀 메쉬로 예컨대 여기서 지금 보시면 x1부터 xn까지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각각의 데이터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SOM 그리드가 10x10입니다. 그럼 100개의 엘리멘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100개 엘리멘트에는 랜덤 값이 배정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값들과 각각의 개별 데이터가 풀 메쉬로 예컨대 x1도 100개의 노드와 연결되어 있고 xn까지도 모두 다 각각 100개의 노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x1 데이터부터 각각의 데이터의 속성값과 이 SOM 그리드의 이니셜리 랜덤하게 배정되어 있는 웨이트 값 사이에 거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을 베스트 매칭 유닛 BMU라고 부르고요. 그 BMU로 선정된 다음에 그 BMU를 중심으로 다시 웨이트가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SOM 그리드를 만들고 그리고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각각의 입력 데이터의 인풋 벡터로부터 거리 계산을 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것을 BMU로 놓고 BMU와 그 네이버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그럼 업데이트된 것들을 가지고 다시 또 거리 계산을 하고요. 그중에 가장 낮은 값을 가지는 것을 BMU로 놓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점에서는 수렴점을 찾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1부터 Xn까지 각각의 데이터가 개별적으로 각 데이터마다 어떤 특정한 BMU로 매칭이 되게 되죠. 바로 이렇게 되면 그 매칭된 것, 이런 것들, 그 매칭된 형식으로 차원 축소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셀프 오거나이징 맵은 결국은 이 SOM 그리드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것들이 서로 경쟁하다시피 하면서 학습을 진행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컴피터티브 러닝의 성격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때 이 거리 계산을 하게 되죠. 이 거리 계산도 상당히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심플하게는 유클리드 거리 계산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도 다양한 형식의 거리 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아티피셜 뉴럴넷, 그리고 오늘날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딥러닝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영 방식이 백프로포게이션이죠. 예컨대 피드 포워드 한 다음에 백프로포게이트로 가서 다시 이 에포크를 반복하면서 최적의 웨이트를 찾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SOM에서는 이런 백프로포게이션이 없죠. 대신에 자연스럽게 계속 반복해가면서 양방향으로 계산이 되면서 수렴점을 찾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백프로포게이션이 없는 신경망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언수퍼바이즈이기 때문에 레이블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리 상당히 직관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 데이터가 갖고 있는 공간상의 이 관계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컨대 러닝 레이트나 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SOM 그리드요. 이걸 이제 맵이라고 본다면 그것의 크기 또는 초기 값 배정 등등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그런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 SOM에 대해서는 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언급을 하자면 백프로포게이션 유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딥러닝에서는 백프로포게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에 여기 나열되어 있는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이요. SOM도 있고요. 그 이외에 헤비한 러닝이라든지 프리딕티브 코딩이라든지 또는 볼츠만 머신, 리스트리티드 볼츠만 머신, 또 홉필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오늘날 주류가 되고 있는 딥러닝과는 다른 모두 다 즉 여기 이 테이블에서 이 백프로포게이션에 의한 딥러닝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모두 다 바이올로지컬리 인스파이어드 뉴럴 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도 인공신경망의 일종으로 발전됐고 오늘날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상당히 다양한 곳에 범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이외의 나머지 항목들이요. 나머지 항목들은 특히 이런 이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인위적인 알고리즘을 적용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생물학적 뉴럴넷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갖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뉴럴넷을 보면 뉴럴넷은 여기 토포로지를 보시면요.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습니다. 입력층은 입력 데이터에 대응됩니다. 만약에 입력 데이터에 컬럼이 500개면 500개의 노드가 입력 레이어에 존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분류를 하는데 분류를 20까지 하게 되면 출력 레이어의 노드도 20개의 노드가 됩니다. 그래서 입력 레이어나 출력 레이어의 노드의 개수는 주어진 데이터와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타겟 베리어블에 따라서 사전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이외에 히든 레이어만이 이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때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을 초기에 배정하고 피드 포워드하고 백프로포게이트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와 가장 유사한 형식으로 모델이 완성될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웨이트를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서 최종적인 웨이트 값이 정해지면 그것이 바로 모델 파라미터가 되거든요. 뉴럴넷, 특히 딥러닝은 이 중에서 히든 레이어가 2개 이상일 때 이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 1개일 때는 히든 레이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은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 딥러닝에서는 딥러닝의 히든 레이어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딥러닝을 적용시키지 않는 그런 일종의 예컨대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이런 히든 레이어가 하나 즉 웨이트 값을 직접 갖고 있는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런 뉴럴넷에서는 그 뉴럴넷의 특징을 결정짓는 몇 가지 요소를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활성함수가 있습니다. 활성함수는 조기 인풋 데이터로부터 히든 레이어로 등록된 레이어가 하나이지만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어쨌거나 각각의 레이어에서는 앞단의 데이터의 웨이트를 적용시킨 합계치 데이터들이 나올 겁니다. 속에 이제 웨이티드 서메이션이 나올 텐데 이 값들을 그 다음 레이어로 직접 주지 않고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함수를 적용시키죠. 활성함수를 어떤 걸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주는 것이 예컨대 시그모이드 탄치, 즉 하이퍼볼릭 탄젠트, 렐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활성함수를 어떤 걸 이용할 것이냐. 둘째 요인은 네트워크 토폴로지입니다. 여기서 네트워크는 뉴럴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고요. 토폴로지라는 것은 히든 레이어를 몇 개를 줄 것인가, 각각의 레이어마다 노드를 몇 개를 가져갈 것인가 입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닝 알고리즘은 백프로포게이트 해나갈 때 어떤 방식을 이용할 것인가 인데 오늘날은 대부분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하죠.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최적점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최적점이라고 하면 로스율을 최대로 낮추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최적점을 향해서 나가는 이 방법론이 피드포워드와 백프로포게이트를 반복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자, 이때 이 웨이트를 이 탄젠트 값, 이 접선의 기울기로 본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질수록 점점 더 미세한 이동을 해야 될 겁니다. 반면에 이 기울기가 큰 경우는 상당히 보폭을
넓게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변화율을 달리 주는 것을 모멘텀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형식의 모멘텀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소프트 벡터 모션입니다. 소프트 벡터 모션은 말씀드린 대로 맥시멈 마진 하이퍼플레인을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컨대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면 소프트 벡터 모션은 뒤에 있는 데이터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개의 그룹 사이에 적게 있는 데이터들, 이것들을 소프트 벡터라고 부르고요. 소프트 벡터를 구별 지을 수 있는 이 선 내지는 면을 찾는데, 이 기준은 이 거리를 최대로 하는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죠. 그것들을 맥시멈 마진이라고 부르고, 맥시멈 마진이라고 할 때 2차원에서는 구분짓는 선이 될 거고요. 3차원 공간에 데이터가 있다면 두 개의 그룹을 구별짓기 위해서 어떤 평면이 될 겁니다. 5차원인 경우는 4차원 평면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맥시멈 마진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구별짓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막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런 경우 이렇게 선형으로 표현될 수 없고 비선형 하이퍼플레인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 비선형인 경우에 진행하는 방식은 결국 차원을 추가시켜서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내가는 방식인데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차원이 커질수록 앞서 우리가 봤던 것들처럼 그 차원이 추가될 때마다 그 계산량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 차원을 추가시키면서도 계산을 간편하게 하려는 것이 커널 트릭인데, 커널 트릭은 커널 함수를 적용시킵니다. 미리 우리가 알고 있는 분포가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분포 함수를 이용해서 커널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예컨대 리니어 커널, 폴리노미얼 커널, 가우시안 커널 등등이 있고요. 그것의 한 종류가 가우시안 RBF 커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RBF 커널은 레이디얼 베이시스 커널이어서 레이디얼 즉 반지름을 갖는 그런 원형 형태의 커널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을 추가시키면서도 계산량을 단축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비선형의 그런 하이퍼플레인, 맥시멈 마진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것이 가능해 됩니다. 자, 알고리즘상으로는 예컨대 앞에 그림에서 한쪽을 플러스 1, 다른 한쪽을 마이너스 1으로 놓고 이것을 구별짓는 어떤 선을 찾는다고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구별짓는 맥시멈 마진 하이퍼플레인을 이런 식으로, 이건 전부 그 웨이트 매트릭스와 바이어스 매트릭스 그리고 모델의 계수값 x 벡터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wx 플러스 b를 어떻게 하면 플러스 1 그룹과 마이너스 1 그룹을 가장 명확하게 구별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으로 로직을 진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니마이즈 2분의 1의 w바 놈 제곱, 여기서 이렇게 복잡하게 한 것은 사실은 이걸 최저로 하는 선을 찾고자 하는데요. 다만 미분을 했을 때 제곱수가 앞으로 내려와서 서로 상쇄되면서 바로 w바 놈 값으로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된 형식을 취하고요. 기본적인 논리는 이런 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소프트 벡터 모션 진행을 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프리딕트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설명을 마치고 다시 이어서 코드 실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필요한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클리드 거리 계산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앞에 클러스터링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잠깐요.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자, 이 부분 지금 나오고요. 이걸 봐야 되는데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머신러닝.py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했고요. get feature distance에서는 앞에 클러스터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스퀘어루트를 적용시키지 않은 것은 상대적인 유사성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스퀘어루트를 적용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했는데, 이거는 뭐 스퀘어루트를 적용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k-닐스 네이버에서 논스 거리 이미 트레이닝 데이터로 갖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어떤 클래스,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를 알고 싶은 그 데이터 포인트, 그다음에 k값 으로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k값이 너무 크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요. 자,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k값 범위 내에서 거리 계산합니다. get feature distance에서 거리 계산하죠. 그리고 그것을 계산된 거리를 distance에 전부 모으고요. 그걸 가지고 sort를 한 다음에 k값 개수만큼 뽑아내서 그게 closest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closest에 대해서 개수를 파악해서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 카운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카운트에 해당되는 values 중에서 제일 큰 것으로 베스트 카운트를 넣고 거기에 배속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캐리스 네이버스 그 다음 것은 같은 이름이지만 같은 이름이죠. 하지만 이것은 넘파이 버전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로직을 얘기한 다음에 넘파이 버전으로 했고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걸 수행시키면 뒤에 것이 적용되게 되긴 합니다만 사실은 한 모듈에 두 개의 같은 이름의 함수가 있는 것은 뭐 좋은 방식은 아니죠. 어쨌든 기본 로직은 다 똑같습니다. 단지 어레이를 적용시켰을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셀프 오거나이징 맵입니다. 셀프 오거나이징 맵에서는 입력 데이터를 4개를 넣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인풋에서는 그 인풋 벡터의 어레이가 되겠죠. 인풋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스프레드에서는 네이버후드 인플루언스 웨이트, 즉 이웃에 얼마나 웨이트 인플루언스를 주는지 하는 가중치의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앞서 우리가 슬라이드 상으로 보았던 SOM 그리드 있죠. 10x10이었습니다. 슬라이드 상에서는 그 크기를 얘기합니다. 즉 셀프 오거나이징 맵 그리드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스텝스에서는 몇 번이나 이터레이션을 할지 이 점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 사이즈를 통해서 우리가 넘버 오브 로우즈, 넘버 오브 컬럼스를 볼 수 있고요. 인풋 데이터의 0번 인덱스를 통해서 벡터, 렌스 벡터의 길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SOM 맵이요. 그러니까 셀프 오거나이징 맵은 이니셜라이즈를 랜덤 값을 통해서 초기화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지정했던 스프레드요. 스프레드는 앞에서 말씀드릴 때 네이버후드 인플루언스 웨이트 값을 표현하는, 즉 업데이트 나갈 때 어디 범위까지 그 변화가 영향을 미칠지 하는 점, 이걸 보통 인플루언스라고 얘기하는데, 인플루언스 되는 네이버후드의 그 범위를 표현하는 2D 어레이 값입니다. 그래서 그 스프레드에 벡터를 곱해서 스태킹 해나가는 방식으로 인플루언스 매트릭스를 잡고요. 그것의 개수를 반으로 나누어서 인플루언스 위즈를 잡고요. 그리고 자,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makeMesh라는 함수를 지정하는데요. makeMesh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름을 붙인 것뿐이고, 실제 내용에서는 numpy ix 언더를 잡았습니다. 자, numpy ix 언더는 기본적으로 특정 로우 컬럼의 항목을 뽑아내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좀 이따가 별도로 따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스텝 3 여기서 디폴트 추천을 주었는데, 그러면 지정된 것만큼 이터레이션 할 겁니다. 이터레이션 어떻게 하냐면 수렴점을 찾을 때까지, 또는 여기서는 첨번을 계속해서 그때의 값을 최종점으로 이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decay 함수를 지정했고요. decay 함수는 결국 때를 반복할 때마다 얼마씩 계속 감소시켜가면서 오차를 조정해 나갈지 하는 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인풋 데이터를 벡터로 놓고 그 벡터에 대해서 SO 맵과 벡터 사이의 거리 계산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최소화되는 점을 인덱스로 잡고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점을 로우 컬럼을 추출을 해놨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의해서 그 로우 컬럼을 중심으로 해서 인플루언스 적용을 시킨 것이요. 로우 기준으로 마이너스 인플루언스 플러스 인플루언스, 컬럼 기준으로 마이너스 인플루언스 플러스 인플루언스 한 것들을 로우수와 컬럼수로 놓고, 여기에 대해서 메이크 메쉬, 앞에서 제가 메이크 메쉬 할 때는 numpy의 ix 언더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 컬럼 함수를 뽑아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메쉬, 즉 SOM 그리드가 어디까지 인플루언스를 줄지를 메쉬로 잡았죠. 그리고 SOM 맵이요. 셀프 오거나이징 맵의 메쉬를 계속 새로운 디퍼런스 오브 메쉬, 지금 이겁니다. 이것만큼 여기에 인플루언스와 디케이를 적용시킨 것만큼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해가면서 SOM을 업데이트 시키죠. 몇 번을 업데이트 시키냐면 여기 지정된 횟수만큼 또는 1000번만큼 업데이트를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SO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뉴럴 넷 프리딕트인데요. 뉴럴 넷 프리딕트에서는 인풋 벡터와 웨이츠 인, 웨이츠 아웃이 있습니다. 웨이츠 인과 웨이츠 아웃은 여기서 이 인풋 벡터와 히든 레이어, 인풋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가 웨이츠 인이 되고,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가 웨이츠 아웃이 됩니다. 그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시그널 인이 있는데, 시그널 인은 인풋 벡터에 1을 배정해서 일단 초기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계산된 시그널 인에다가 웨이트를 트랜스포즈해서 행과열의 차원수를 맞춘 다음에 곱했죠. 이렇게 해서 이 얘기는 예컨대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고 웨이트 값이 잡히면 입력 데이터 곱하기 웨이트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x2로부터 웨이트 1, x2로부터 웨이트 1, x2로부터 웨이트 2, x1과 2가 이렇게 되군요. x2 곱하기 웨이트 2, x1 곱하기 웨이트 2, 이 곱해서 합산하는 그 얘기가 지금 곱해서 합산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시그널 인, 시그널 히든이기 때문에 인풋 레이어에서 히든으로 간 것, 이것이고요. 히든 레이어에서 아웃풋 레이어로 간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뉴럴 넷 프리딕트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피드 포워드 알고리즘을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였으면 좀 더 직관적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뉴럴 넷 트레인에서는 num 인풋, num 아웃풋을 개수를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시그널 인풋, 시그널 히든, 시그널 아웃풋 해서 이것도 초기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랜덤 값을 배정을 했고요. 여기서 C 인풋과 C 아웃풋은 모멘트 계산을 하기 위한 일종의 모멘트 버퍼입니다. 즉 앞에서 웨이트 업데이트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추적하기 위한 그런 변수를 지정한 것이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실제로 트레이닝은 여기서부터 트레이닝이 시작이 됩니다. 뉴럴넷의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예컨대 각각의 트레이닝 스텝마다 반복해서 진행을 해라. 레인지 스텝이니까요. 스텝 수를 지정받으면 여기 디폴트로는 100개를 지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 개수만큼 학습을 진행시키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레이닝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레디언트로부터는 그 상태에서 피드 포워드를 해나가고, 그래서 피드 포워드 한 다음에 그 결과값 원래의 정답값과 비교한 다음에 그 차이 오차 항목이 생기면 그 오차 항목을 대상으로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백프로포게이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죠. 잘못 이동이 됐네요. 백프로포게이트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부터는 히든 레이어로부터 인풋 레이어로 다시 진행되는 것이고요. 이 앞부분에서는 아웃풋 레이어에서 히든 레이어로 진행되었고요. 여기서는 아웃풋 레이어에서 히든 레이어로, 히든 레이어에서 인풋 레이어로 백프로포게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웨이트 업데이트를 해나가고요. 웨이트 업데이트가 되죠. 웨이트 아웃, C 아웃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풋 레이어의 값들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인풋 레이어의 웨이트 값이 업데이트가 되죠. 이때
앞에서 봤던 C 인풋, C 아웃풋에 의해서 모멘트가 적용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런 반복이 끝나고 나면 최저값으로 도출된 그 웨이트 값들을 간직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것들을 베스트 웨이트 매트리시스라는 이름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컨버트 시퀀스 벡터에서는 시퀀스 데이터를 벡터 형태로 바꾸는데 말하자면 원핫 인코딩 형태로 바꾸게 되죠. 원핫 인코딩이라는 것은 벡터의 차원수로 변환시켜서 0 또는 1로 일종의 더미 코딩을 하는 것이고요. 세부 내용은 잠시 후에 또 별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널 가우스와 커널 리니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넌 리니어를 구별짓기 위해서 생성되는 일종의 커널 함수이고요. 예컨대 가우시안 방식으로 또는 리니어 방식으로 커널 함수를 지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 벡터 머신 트레인을 시키는 얘기입니다. 소프트 벡터 머신 트레인에서는 지금 여러 개의 입력 변수를 받고 있는데 먼저 노온에서는 클래스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클래스 레이블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커널 펑션이 있고요. 우리 위에서 두 개를 지정했으니까 그걸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커널 파라미터, 그 다음에 리미트와 맥시멈 스텝 등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쉐입으로 컬럼과 로와 컬럼이 값이 도출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예컨대 0으로 커널 어레이를 잡은 다음에 프리 컴퓨터를 했습니다. 커널 펑션을 적용시켜서 0으로 잡혀있는 커널 어레이에 대해서 커널 펑션을 적용시킨 일종의 사전 계산을 일단 해놓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실제로 트레이닝은 여기서부터 수행이 되겠네요. 그래서 트레이닝이 계속됩니다.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에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보다 크다면 계속 반복해라. 또는 맥스 스텝보다 작다면 반복해라.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계속 반복 학습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업데이트 부분은 이 부분에서 소프트 벡터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최적점으로 그렇게 최적값으로 판명된 계산된 소프트 벡터와 스텝과 커널 어레이 값이 반환되게 되죠. 소프트 벡터 머신 프리딕트에서는 커널 함수를 적용시키는 얘기가 되겠고요. 최종적으로는 프리딕션 항목이 반환되게 됩니다. SVM 세퍼레이션을 통해서 세퍼레이션 포인트가 만들어지고요. 그것들을 테스트하는 내용들이 지금 데이터를 갖고 K nearest neighbor, 그 다음에 셀프 오거나이징 맵, 그리고 뉴럴 넷을 통해서 시퀀스 데이터를 가지고 2차원 스트럭처를 예측하는 모델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소프트 벡터 머신을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를 분류하는 분류 플레인을 잡는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항을 수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이 됐고 결과로 아주 작은 그림이 나왔죠. 이런 그림이 나왔고요. 뉴럴넷이죠. 수행이 되었고 에러 레이트가 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계속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시퀀스 예측을 한다거나 소프트 벡터 머신을 통해서 서로 분류하는 이런 알고리즘까지 수행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걸 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했고요. 피처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피처 디스턴스 계산하는 것을 실제로 테스트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V1, V2 두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거리 계산을 해보니까 13거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KNN에서 K nearest neighbor 부분이 있었고요. K값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진 K값에 따라서 K 개수만큼 각각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K 개수만큼의 가장 가까운 데이터 거리 계산을 하고 그것들을 반환을 했습니다.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 이 베스트 카운트를 가지는 카테고리로 적용시켰죠. 자, 그 다음에 K nearest neighbor에서 이건 넘파이 버전이니까 동일한 로직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적용시켜보는 예를 보면은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러면 0.7, 0.7, 0.6의 데이터는 어디에 속하겠느냐? K를 3을 주어 보니까 이 중에서 웜에 속하는 것이다. 웜 그룹에 속한다. 이런 것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get feature distance, K neighbors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번엔 시각화해서 결과를 보는 얘기이겠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배정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에서 거리 계산을 해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적용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쪽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하이드로포비시티, 그 다음에 분자량, 그 다음에 등전점 값이죠. 그 다음에 레이블 해서 이런 데이터 경우에 하이드로포빅, 하이드로필릭 이었을 때 이런 아미노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가 이런 값이라면 이것이 어디에 속하겠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K-네이버스 등등으로 지금 봤는데 보니까 이에 따르면은 그 값을 가진 것들은 하이드로필릭에 속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엔 셀프 오거나이징 맵으로 언슈퍼바이즈 형식으로 차원 축소를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본 내용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릴 때 예컨대 S와 I 이렇게 두 개의 이너 루프로 진행된 것, 그리고 여기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추가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이게 있었죠. make mesh 이 함수.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 하면 예컨대 3x3, 1, 2, 3, 4, 5, 6, 7, 8, 9에 3x3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이것들 어레이라고 보죠. 그 다음에 npix 언더에 0,2, 0,2를 주면 그러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우선 이 결과만 한번 보시죠. 이 결과를 보면 여기서 0,2는 컬럼 벡터로 0,2는 로우 벡터로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npix는 numpy ix 언더는 그렇게 로우 벡터와 컬럼 벡터를 추출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그렇게 추출된 것, 바로 이것을 리설트로 놓고 보면 리설트를 가지고 인덱스를 해서 새로운 것들을 추출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npix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인덱스로 어레이에 그 인덱스를 적용시켜서 리설트를 보면 이 값이 나오는 것이죠. 원래 데이터가 있었는데 여기서 0,2의 컬럼 벡터, 그 다음에 0,2의 로우 벡터를 찾으니까 7과 9, 1과 3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된 항목들을 추출하는데 인덱스로 사용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 셀프 오거나이징 맵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적용시켜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교재에서 제시되는 것이지만 너무 작기 때문에 결과를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인위적인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확장해서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위적인 데이터인데 비슷한 속성으로 그룹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우 디메셔널 데이터를 하이 디메셔널 데이터를 로우 디메셔널 데이터로 SOM을 통해서 클러스터링을 한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뉴럴넷이 있고요. 트레인 데이터에 넘버 오브 히든 레이어 등등이 잡혔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여기 지금 이 코멘트를 붙였습니다만 데이터 사이즈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시그널, 인풋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각각의 시그널에 대해서 웨이트 값들을 초기화 시켰고요. 랜덤 값으로 업데이트 시켰고, 그리고 모멘텀 버퍼를 지정을 했고, 그리고 넘파이 어레이를 적용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3에서 학습을 진행을 시켰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스텝 수만큼 반복하겠다는 것이 각 스텝마다 개별 데이터별로 반복하면서 피드 포워드를 시켰고, 그리고 그레디언트로부터는 백프로포게이트를 해나갔습니다. 피드 포워드를 했고, 그 다음에 백프로포게이트를 했죠. 백프로포게이트도 아웃풋 레이어 먼저, 히든 레이어, 그 다음에 업데이트 했고, 이것들을 계속 데이터 포인트마다 쭉 반복했고, 그 다음 회차 또 데이터 반복했고, 그 다음 회차 해서 이터레이션을 계속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온 것들을 가지고 베스트 웨이트 매트리스로 반환을 하는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뉴럴넷 프로덕트 프리딕트는 피드 포워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함수와 이 함수, 사실 진행으로 봐서는 아마 이 함수 뉴럴넷 프리딕트가 먼저 수행되는 게 옳겠죠. 자, 이와 별도로 시퀀스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아미노산 시퀀스를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퀀스 데이터를 이 벡터 데이터로 바꿔주는 얘기인데요. 그 데이터입니다. 그 함수인데 이것들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함수를 만들어 봤어요. 바로 이 convert sequence to vector를 이용하는 그런 예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컨대 시퀀스 ADC가 있고 아미노산 SD에 이런 데이터를 지정했을 때 그때 이런 이 아미노산 시퀀스 데이터 이걸 트레이닝 데이터로 놓고 뭐 일종의 트레이닝 데이터로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만 주어진 이 코드를 기준으로 그러면 0번 A, 1번 C, 2번 D 등등으로 나올 겁니다. 19번에 Y까지 가겠죠. 그래서 인덱스를 잡은 다음에 그 인덱스를 기준으로 시퀀스에 대해서 원학 인코딩으로 바꿔달라. 이 함수를 적용시키니까 결과가 벡터가 나왔습니다. 그 벡터를 표현해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A, C, D 세 개를 이 시퀀스를 기준으로 한 원학 인코딩으로 바꿔달라는 것인데요. A가 예컨대 20차원 데이터 중에 하나이고요. 20차원 데이터 중에 또 하나이고 일 겁니다. 어떤 코드이든지 이 안에 있는 코드라면 이렇게 20차원의 데이터, 왜냐하면 20차원인 이유는 아미노산 코드가 20개이기 때문이죠. 20개의 0과 1로 표현된 방식으로 팩터 레프레젠테이션이 되었죠. 자,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시퀀스 데이터가 있고, 그러면 이런 시퀀스를 가질 때 이것이 예컨대 E 값이고요. E 값이라는 얘기는 베타 스트랜드이고요. 그 다음에 C는 코일을 표현할 것이고요. H는 알파 헬릭스일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퀀스마다 이런 2차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로 학습시킨 다음에 이런 시퀀스가 있을 때 아니죠. 뒤에 보는
다른 어떤 시퀀스를 제시했을 때, 이것이네요. 이 시퀀스가 제시되었을 때, 그때 이것은 어떤 2차 구조를 가질 것인가를 학습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레인을 시킨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수행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수행이 됐습니다. 앞의 조건에 따라서 985번까지 이터레이션이 되었고, 그때 에러 레이트가 계속 점진적으로 작아지면서 이렇게 수렴이 되었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있군요. DLL-SA라는 시퀀스가 있을 때 이것이 어떤 2차 구조를 갖겠느냐 했더니 알파 헬릭스 구조를 가질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커널 가우스와 커널 리니어의 넌 리니어 서포트 벡터 머신을 할 수 있는 커널 함수 지정을 했고요. 서포트 벡터 트레인을 통해서 맥시멈 마진 하이프 플랜을 생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세퍼레이션 시키는 것 함수를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인위적인 데이터를 생성시킨 다음에 여기에 소프트 벡터 머신을 적용시키는 것들을 수행해 봤습니다. 지금 수행이 되고 있죠. 꽤 많은 연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주어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할 때 87%의 액큐러시를 갖는 데이터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SVM predict 함수에서는 커널 함수를 적용시킨 다음에 프리딕션 하는 그런 것이 꾸며져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생성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앞에 만들어진 데이터이죠. 그 데이터, 쿼리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마다 배속을 시킨 다음에 그것들을 구별짓는, 예컨대 DS1X, 1Y, 2X, 2Y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서로 분리시켜달라, 구별시켜달라, 클래스를 만들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했더니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4개의 클래스로 분류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인위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의미를 명확히 살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로직상으로는 소프트 벡터 머신을 통해서 그룹을 클래시파이하는 그런 모델이 완성이 되었죠. 자, 여기까지가 챕터 24 실습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2개의 챕터에서 9개의 알고리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알고리즘마다 그 활용보다는 그 내부 구조,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특히나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파이썬을 이용해서 내부 구조의 흐름을 밝혔기 때문에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신에 이제 그 코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컨대 수식이라든지 이런 알고리즘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생략되어 있어서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각각의 알고리즘 세부 내용, 이론적인 내용을 좀 더 밝히고, 그리고 그것에 비추어서 코드를 보시면 좀 더 용이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코드는 상당히 간명하고 원칙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 코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